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전략은 간단명료하다.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병력을 전선에 투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술은 병사들이 전선에 도착해야만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러시아 병사의 90%는 푸틴이 필요로 하는 위치에 도달하기도 전에 전사하고 있다.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제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병사들은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못한 채 목숨을 잃고 있다. 유리 코치노크가 모든 사실을 폭로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이자 전쟁 특파원에 따르면 대다수의 러시아 병사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고 있다. 코치노크는 이렇게 말한다. 이 수치를 보라. 러시아 사상자의 80-90%는 접촉선으로 접근하는 도중에 발생한다. 접촉선에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전진하는 도중입니다. 다시 말해 코치노크에 따르면 10명 중 8, 9명 평균 85%의 병사들이 적과 접촉하거나 적을 보지도 못한 채 이동 중에 살해에 당하고 있습니다. 코치노크의 이 짧은 발언은 러시아군 전체를 파괴하고 있는 암적인 병폐를 드러냈다. 많은 병사들이 아직 적을 보지도 못한 이 전쟁에서 131만 명 이상의 러시아 병사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 푸틴의 꼭두각시들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유령과 싸우다 분노에 차 한 발도 쏘지 못한 채 후방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다. 훈련은 무용지물이다. 러시아 군인의 최대 90%에게 있어 준비란 무의미하다. 그들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적의 손에 죽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 적이 항상 우크라이나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때로는 적이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다. 러시아군이 먼 곳에서 교전하고 있는 적이 먼저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쟁 초기에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 사용했던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봄 공세와 푸틴이 미리 계획했던 수많은 공격을 심각하게 저지해왔다. 비록 러시아가 보병, 포병, 기갑 부대를 포함한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적어도 진전은 있었다. 러시아 병사들은 적어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적과 교전하고 있었기에 국가의 진군에 기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조차 벌어지지 않고 있다. 2025년 2월 기사에서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꺾는 데 거듭 실패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러시아는 장비 측면에서 입은 막대한 손실로 인해 전쟁 초기에 우리가 목격했던 종류의 공격을 견뎌내지 못하고 있다. 당시 ISW 분석가였던 크리스티나 하우드는 러시아가 추가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동원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런 총동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병사들이 전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최대 90%를 사살하는 작전을 확대함에 따라 그러한 총동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 보인다. 그리고 그 전술은 단 하나의 명백한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러시아가 도달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방어선에 총알바디만 계속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적응해 나갔다. 러시아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전장은 크게 변모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대량의 장갑차를 동원해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다. 러시아는 수적 우위를 점하고 진격을 이어갔으나 그 장갑차의 상당수가 파손되었다. 2024년이 되자 오토바이와 같은 기동성이 뛰어난 차량들이 장갑차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이 러시아가 전진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중 하나였다. 2025년이 되자 오토바이의 효과는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러시아는 숲이 우거진 지역을 통해 소규모 침투 부대를 파견함으로써 계속해서 불에 기름을 부었다. 그때쯤이면 러시아 병사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큰 행운이었다. 2026년에는 대다수가 목표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우크라이나가 4년간의 분자행 기간 동안 개발하고 숙달한 것을 묘사하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사망지대다. 이미 전선에서 순마일이나 떨어진 곳까지 확장되어 있던 킬존즈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깊어지고 강력해졌다. 3월 17일 일자 기사에서 LRT는 독자들을 그 데드존 안으로 안내하며 이 구역들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더 이상 명확한 전선을 형성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LRT에 따르면 킬존은 드론의 사정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러시아가 가장 큰 진전을 보이던 전투 초기에는 FPV 드론의 비행거리가 대략 57km 3.14.3 마일에 불과했다. 러시아 병사들이 킬존을 통과하기 위해 걸어야 할 거리는 상당히 짧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역들은 위험했다. 게다가 푸틴의 군대는 러시아 후방에서 거의 위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격할 수 있었다. 그 후 상황이 바뀌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더욱 강력해지고 사거리도 늘어났다. 이전에는 수마일에 걸쳐 사살 구역이었던 우크라이나 영토의 광활한 지역들이 끊임없이 출몰하는 드론들로 인해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으로 변모했다. FPV 드론의 사거리 확장으로 인해 전선에서 15km 9.3마일 이내의 어느 곳이든 이제 러시아 병사들에게는 죽음의 덫이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군인들에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2025년 말과 2026년 초에 중거리 드론을 무기고에 추가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시스템은 러시아의 후방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특정 지점에서 전선 후방 144km, 약 90마일 이상 떨어진 곳까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오늘날 러시아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FPV 드론은 전선으로 보내려는 병력을 무차별적으로 사살하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 병사들은 후방의 수송대나 변경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분쟁 기간 중 그 어느 때보다 더 멀리 비행하고 더 강력하게 타격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함에 따라 러시아의 병참 보급망과 지휘 통제 센터도 파괴되고 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하늘 위에는 끝없이 경계하는 눈이 도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사격 범위가 넓다는 점을 고려하면 푸틴의 군대가 이용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는 거의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관측 드론을 교대로 투입해 상공 아래의 모든 것을 감시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 예리한 눈을 가진 드론들은 매우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러시아 병사들은 이를 알아차릴 수 없다. 게다가 병사든 장비든 아주 미세한 움직임의 조짐만 있어도 영상은 전선 뒤편의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에게 즉시 전송된다. 정찰 드론들은 관측을 계속하는 동시에 위협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발사한다. 푸틴 군대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교묘한 방역을 가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지난 2월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방역 작전에서 거둔 놀라운 승리에 대해 다룬 바 있다. 키예브 인디펜던트 더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가 전선을 러시아 영토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주로 남부 지역에서 약 480제곱킬로미터 185제곱마일을 탈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푸틴 군대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위치에 굳건히 진을 치고 있던 러시아군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수행해온 공격들 역시나 주목할 만하지만 종종 보도되지 않고 있다. 지난 12월 우크라이나 동부의 세레브리안스키 숲에 숨어있던 병사들을 생각해보라. 이 러시아 병사들은 전선에서 동쪽으로 5마일 이상 크라미노 마을에서 남쪽으로 거의 6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살 구역에조차 있지 않다고 믿었다. 우크라이나는 보병 특수부대 그리고 다수의 드론을 동원한 놀라운 작전을 통해 전선에서 수마일 떨어진 이 러시아 요새를 완전히 파괴했다. 총 2,000명의 러시아 병사가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의 날카로운 방역이 보여주듯 러시아군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대부분의 피해에 책임이 있으며 러시아 병사들의 90%가 전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사망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많은 배경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군대가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이며 러시아의 군사 및 정책이 병사들이 처한 현재의 공영에 일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더 깊이 다루기 전에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 중이라는 점을 잠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구독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전략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앞서 보았듯이 러시아는 기계화 공격에서 오토바이 공격, 그리고 보병 공격으로 전환하는 등 공격 방식의 사소한 변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이는 최선의 변화는 아닙니다. 비록 각각의 변화가 이전보다 러시아를 더 약화시키기는 하지만 여전히 조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공격 방식의 공통된 한 가지는 푸틴과 무능한 지도부가
불운한 러시아 병사들에게 수단과 비용을 불문하고 무조건 전진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작전만큼이나 이 병사들은 일회용 자원이 되어 버렸으며 이것이 사륙지대에서 높은 사망자 수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도네츠크 함락을 목표로 한 봄 공세의 초기 단계에 있지만 다시 한번 러시아의 유일한 선택지는 우크라이나에 끊임없이 확대되는 사륙지대로 병력을 진격시키는 것뿐이다. 이 이야기는 봄 공세 첫 달의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다. 러시아는 3월에 사상자 수 35,351명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제 코티노크의 폭로를 바탕으로 이 수치를 살펴보자. 사상자 35, 1,351명 중 최대 30일, 1,815명은 전선에 배치된 적이 없다. 그들은 사망하기 전까지 전선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직접 교전하며 목숨을 잃은 러시아 병사는 고작 3,536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략적 자살의 다름 아니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소모전을 벌이기 위해 러시아의 우월한 병력을 활용하려는 푸틴의 전략은 훌륭한 개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다수의 러시아 병사들이 전선에 도달할 때만 통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은 우크라이나의 사망 지대를 돌파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러시아가 완전히 무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살상지대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러시아의 전략적 무능함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다른 행동들은 자국 군대조차 놀라게 하고 있다. 그 병사들은 보이지 않는 전선을 향해 죽음의 행군을 강요받지 않을 때면 다양한 방법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러시아 전선 깊숙한 곳에서는 자살과 처형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 두 가지 모두 푸틴이 계속 내리는 공격 명령을 수행할 인력을 줄이고 있다. 러시아 병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때로는 다른 이들을 함께 데려가는 사례가 점점 더 많이 보고되고 있다. 모스크바 타임스는 2025년 10월 동료 병사를 쏜 뒤 총구를 자신에게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 한 러시아 병사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다. 모스크바 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러시아를 위해 싸우라는 명령을 받은 이들이 군대의 폭력 때문에 겪는 절망의 단면을 보여준다. 러시아 국방부 모스크바 군구는 이 모든 것을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려 했다. 군 당국은 이 사건이 한 군인이 안전규정을 위반하여 무기를 취급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인해 최대 5명의 러시아 군인이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 이는 사고라기보다는 연쇄 살인 사건에 가깝다. 게다가 그 후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진다. 이 병사들은 우크라이나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전쟁 수행에서 배제되었다. 다른 이들은 자신의 지휘관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다. 2026년 2월 다수의 러시아 병사들이 BBC의 우크라이나의 죽음의 지대에 진입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지휘관들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명령을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상급자에게 해고당한 러시아 군인 20명이 구덩이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운영 중인 소규모 침투 부대 몇 개 분량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푸틴이 전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하는 총알바디들을 다루는 방식만큼이나 자신의 군대 내 전술 또한 잔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탈영자 수까지 계산에 포함시켜보자.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의 9월 추산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최대 7만 명의 러시아 병사가 소속 부대를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만약 그들이 체포되지 않는다면 이 병사들은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운명을 피한 셈이다. 하지만 러시아에게 더 중요한 점은 이들은 정면 공격에 참여할 수 없는 병사들이라는 사실이다. 전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러시아 병사의 90%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사살되고 있다면 이 탈영병들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어느 쪽도 그들을 상대할 기회를 얻기도 전에 전투에서 철수하는 셈이다. 게다가 러시아군은 남아 우크라이나의 사살구역으로 무자비한 진군을 계속하는 병사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배려를 보이지 않는다. 소프트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반군단체 아르테시는 현재 상당수의 러시아군이 소련 시대 소총을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병사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AKM과 AK-74를 지급받고 있다. 이 소총들은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대전 환경에 부적합하여 장전 불량과 오발이 잦아
러시아 부대의 전투 효율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라. 당신은 살육 지대를 뚫고 전선에 도달한 운 좋은 10%에 속해 있다. 총을 들어 방아쇠를 당기지만 총이 걸리자 당황한 나머지 결국 죽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동료들의 90%보다 나은 성과를 낸 셈입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러시아 병사들은 전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의 살상 구역에서 혹은 러시아의 가혹한 환경과 무능함으로 인해 목숨을 잃습니다. 이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닙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힌트를 드리자면 앞서 보도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지난 3월 전투 중 한 달간 가장 많은 병력을 잃은 2026년 기록을 경신했다. 만약 그러한 손실이 어떤 성과로 이어졌다면 적어도 푸틴의 무자비한 사고방식에서는 진정으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인디펜던트 더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3월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전선에서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진전을 이루었다. 9제곱킬로미터 3.47제곱마일는 그리 큰 면적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3만 5천 명의 병사를 희생하지 않고도 이 성과를 달성했다. 전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병력의 대다수가 전사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전선에는 움직임이 없다. 2025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있어 순탄치 않은 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모든 상황은 러시아에게 굴욕적일 수밖에 없다. 내셔널 인터레스트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2025년 러시아 측의 사망자 수는 약 41만 5천 명으로 추산된다. 유럽안보협력기구 OSC 이 영국 대표부의 정치군사 담당 고문인 앙쿠르 나라얀에 따르면 이 수치는 약간 더 높다고 한다. 나라얀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고작 0.8%를 점령하기 위해 2025년에 42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러한 승리는 우크라이나의 살상구역이 전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러시아군의 90%를 전멸시킬 정도로 강력해지기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여전히 초라했다. 2025년 러시아는 군대 전체를 잃었다. 기준점으로 삼는 국가에 따라 실제로는 여러 가지 수치가 존재한다. 현재 영국 군대에 복무 중인 인원은 14만 1330명에 불과하며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1%도 채 되지 않는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2025년에 잃은 병력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게다가 러시아의 현재 상황은 1년 전보다 더 악화되었다. 러시아 내 저명한 인사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그중에는 90%라는 수치를 폭로한 코치노크도 있다. 러시아군 지도부와 특정 상황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까지 전국의 군사 블로거들의 분노의 표적이 되고 있다. 알렉세이 수콘킨에 따르면 러시아 지휘관들은 새로 입대한 신병들을 보충 가능한 자원으로 간주하며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알렉산더 코타코프스키라는 또 다른 군사 블로거에 따르면 설령 러시아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선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손실은 8배나 늘어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대규모 공격을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특히 수콘킨의 발언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장의 변화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현재 러시아는 손실이 너무 커서 그 손실을 메울 자원병을 모집할 수 없는 상황이다. TVP 월드에 따르면 3월 러시아의 사상자 수는 4개월 연속으로 신규 모집 인원을 초과했다. 러시아 병사들이 결코 재생 가능한 자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입대 의지만 놓고 보면 그들은 점점 더 귀중한 자원이 되어가고 있지만 대다수는 전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을 것이다. 코치노크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러시아 군사 분석가에 따르면 전선은 하루에 100m 남짓 전진하고 후퇴하는 제한적이고 순전히 전술적인 움직임이 벌어지는 구역이 되었다. 그는 이어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을 밝힌다. 이 속도라면 전쟁이 100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실이 막대한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측은 적응에 완전히 실패했으며 이는 상황을 더욱 끔찍하게 만든다. 적보다 더 빠르게 적응하는 측이 현대 전쟁에서 항상 이득을 봐왔다. 바로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해낸 일이다. 러시아는 그렇지 못했다. 러시아는 드론 우세를 저지할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단순한 병력 수로 기술적 열세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주로 구식 전략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병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도 전에 일상적으로 소멸된다면 그 병력은 무의미해진다. 이는 더 이상 소모전이 아니다. 이는 통제된 파괴다. 우크라이나가 다층적 드론 전술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전선 대신 역동적인 전장 생태계에 가까운 무언가가 만들어졌다. 정찰용 드론은 적의 움직임을 탐지한다. FPV 드론은 표적 공격을 수행한다. 중거리 시스템은 보급망을 교란시킨다. 게다가 장거리 드론은 러시아 점령지 깊숙이 침투함으로써 어떤 지역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다층적 전략 때문에 단순한 적 이상의 존재와 싸우고 있다. 그들은 하나의 시스템과 싸우고 있다. 자신들이 인식하기도 전에 그들을 알아채는 기술, 자신들이 대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는 시스템. 이러한 접근 방식 해서는 모든 도로, 모든 수목선, 모든 집결지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곳이 된다. 러시아 병사들이 더 이상 전장의 경계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장 치명적인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들이 은신처를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자신을 막 입대한 신병이라고 상상해보라. 전선으로 징역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적군은 보이지 않는다. 총성은 들리지 않는다. 고요함이 감돈다. 그러나 드론은 이미 상공에서 당신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 몇 분 만에 좌표가 전송된다. 그리고 공격이 가해진다. 전쟁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난다. 이는 단순한 전투를 넘어선다. 이는 기술이 초래한 심리적 붕괴다. 그리고 그 붕괴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공세를 개시하기도 전에 나타나는 주저한 불확실성, 불안감이 러시아군 내부 보고서에서 점점 더 자주 묘사되고 있다. 병사들은 살상구역을 알고 있다. 그들은 데이터를 인지하고 있다. 생존이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예외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정보는 파괴적이다. 병사가 죽음이 사실상 확실하다고 느낄 때 규율은 무너진다. 명령은 권고로 변한다. 속도는 느려진다. 협동은 사라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더욱 효과를 발휘한다. 이는 단순히 병사들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데 그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도 쇠퇴하게 만든다. 게다가 사기가 한번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증원군을 투입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아직 없다. 그러나 러시아의 지휘 체계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듯하다. 그들은 전략을 재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한다. 더 많은 병력을 전방으로 파견하고 추가 공격을 명령한다. 수학적으로 붕괴가 예정된 시스템 속에서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된다. 이로 인해 악순환이 발생한다. 막대한 손실로 인해 더 많은 신병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더 많은 신병이 전선으로 보내진다. 훈련이 부족한 병사들은 전투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전투 수행 능력 저하로 인해 손실은 더욱 커진다. 이 순환은 또한 가속화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드론 조종사의 숙련도는 높아지고 있다. 부대 간 협동도 개선되고 있다. 표적 타격은 더 정확해지고 빨라지고 있다. 한때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었던 전자전조차도 개선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우위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확장은 과거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던 전장을 러시아의 활동이 더욱 제약받고 예측 가능하며 처벌받는 통제된 환경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영토 확보 속도는 거의 멈춘 상태다. 러시아는 치명적인 손실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물리적으로 진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징역할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징역하는 1미터마다 대가가 커집니다. 모든 노력이 막대한 비용을 초래합니다. 모든 공세는 결국 지속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현실은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 결과 전략적 피로감이 발생합니다. 군대가 성과를 내면 손실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는 손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막대한 손실, 거의 없는 진전, 저하된 사기, 내부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명백한 해답은 없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도부 기술 그리고 전쟁 철학에 있어 중대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분쟁이 러시아가 준비했던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아직까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같은 실수가 더 악화되고 있다.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우크라이나의 사살 구역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단순한 전술적 이점이 아니다. 분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전술적 도구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기를 100년이나 기다릴 수 없다. 하지만 병력의 90%가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못하고 전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이번 봄 공세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미 그 공세가 얼마나 처참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급한 바 있지만 2026년 내내 러시아가 붕괴되면서 심각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나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는 2026년 현재까지 러시아의 충격적인 실태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러시아의 지속적인 실패에 대한 저희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처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